아닌지를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삶의 질,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들의 꽃다발을 뭉개지 않도록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 채 서 있어야 했는데 그런 자세로 꽤 오래 있다 보니 목이 뻣뻣해 바로 서 있기가 어려웠다. 서수경이 내 어깨를 한번 쥐더니 자리를 바꿔주었다. 우리는 둘 다 낮에 먹은 게 없어 배가 고팠다. 서수경이 주머니를 뒤져 견과류 에너지바를 찾아냈다. 우리는 그걸 둘로 쪼개 반쪽씩 먹은 뒤 무교로 쪽에 설치된 무대를 바라보았다. 무대는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너무 멀어 무대에 오른 사람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그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서 있었다. 2015년 4월 16일에 세월호는 맹골 수도에 가라앉아 있었고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었다. 위쪽이 희고 아래쪽만 파란 모형 배가 무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광장이 고요해졌다. 청해진 해운의 연락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지 366일째 되는 날. 해가 저물어 이제 밤이었다. 우리는 누군가 내민 국가꽃을 받고 시청광장을 떠나 강화문 쪽으로 이동했다. 가로등이 남김없이 켜져 있었다. 자박자박 걸어가는 사람들 발소리로 세종대로가 소란스러웠다. 청계광장에 다가갈수록 인파의 흐름은 느려졌고 밀도는 조밀해졌다. 청계광장 사거리에 이르자 흐름은 멈췄다. 설승현과 나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섰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 앞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폴리스 라인을 두른 경찰 차벽이 강화문 광장으로 이어진 세종대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차벽 바로 앞까지 전진한 사람들이 길을 트라고 외치고 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바닥이 젖어 있었고 캡사이신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었다. 전철역이 막혔다고 누군가 말했다. 지하 보도로 또 내려갈 수 없게 쟤네들이 막아놨어. 차벽 뒤쪽에 누군가 확성기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서수경이 가만히 서서 그쪽을 보고 있었다. 방금 그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뭐라고?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아니고 불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서수경의 말을 듣고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차벽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경찰들 중에 확성기를 쥔 사람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여러분을 헌법 제37조에 의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금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서수경은 국화 줄기가 기억자로 꺾인 것을 발견하고 꺾인 부분을 마저 꺾어 바닥에 버렸다. 내 것은 송이가 작았는데 아직 멀쩡했다. 우리는 국화를 지고 청계천 쪽으로 우회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갔다. 청계천 쪽으로 붙은 인도는 비좁았고 인도를 따라 빈틈없이 늘어선 경찰버스로 가로막혀 더 비좁게 여겨졌다. 그 길을 사람들과 밀착된 채로 꾸역꾸역 나아가며 서수경과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수경은 그 밤이 좀 낯설다고 말했고 그건 내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도심 불빛으로 반짝거리는 밤을 올려다보며 걷다가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목요일 밤이었고 보통 그 시각 강화문과 종로 부근에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사사사 하고 도로를 달리는 찻소리, 서두르면 지나가는 소리, 평범한 밤이라면 그 시각 그 장소에서 들렸을 소리는 사라졌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청계천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시행령을 폐기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서수경과 나는 청계천을 따라가며 종로 쪽으로 나갈 길을 찾았다. 우리 둘 다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어느 좁은 길을 통해 종로로 나갔다. 문득 종로라는 느낌으로 종로였다. 그 거리에도 사람이 많았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걷거나 뒤에서 걷거나 옆에서 걷는 사람들 중에 누가 조금 전까지 우리와 청계천으로 걷고 있었는지, 누가 강화문 광장으로 가고 누가 영화관으로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호각을 입에 문 경찰 한두 명이 차도 중앙에 서 있었다. 경찰의 통제로 차도가 거의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고 인파로 북적이는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서 걷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없었다. 서수경과 나는 행인들 속에서 천천히 종로를 거슬러 올라가며 커피 마실 장소를 찾는 사람과 몸에 입을 옷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다. 종각을 지나자 거리는 문득 비었다. 서수경과 나는 방패를 들고 출동을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로 막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섰고 그 길을 더 올라가 경찰버스로 봉쇄인데 세종대로 사거리에 이르렀다. 그것의 당도에서야 우리는 우리가 청계광장 쪽에서 목격한 차벽 뒤로 몇 겹의 벽이 더 있음을 알았다.
북쪽과 남쪽을 잇는 세종대로는 두 겹의 차벽으로 가로막혀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오가는 차도 행인도 없어 넓은 도로가 깨끗하게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세종대로 차거리는 두 개의 긴 벽을 사이에 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청계광장 쪽에서 차벽에 가로막힌 사람들이 지르는 함성이 들려왔다. 여태 많은 사람이 거기 남아 있는 듯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더 가볼까? 우리는 서대문 방향으로 조금 더 걷다가 금호와통호를 끼고 사이길을 접어들었다. 세종문화회관 뒷길은 대르번보다 공기가 싸늘했는데 봄을 맞아 새로 잎을 낸 은행나무 가지들이 한밤에도 부드러운 연두색을 띠고 있었다. 서수경은 칸나미 유이치가 마지막 공중전을 결심하고 전투기를 몰아가며 티저라고 말했는지 파더라고 말했는지 혼동된다며 내게 그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스카이크롤러? 그래, 거기서 칸나미 유이치의 마지막 대사 말이야. I'll kill my father, I kill my teacher. 어느 쪽이었지? 파더였다고 갑자기 그렇게 말해서 놀랐지라고 나는 대답했다. 스카이크롤러에서 티처는 흑표범이 그려진 전투기를 모든 전체불명의 파일럿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 라우테른과 로스토크 사이에 끊임없는 대리전으로 평화와 권태를 유지하고 있는 스카이크롤러의 세계에서는 어느 한쪽의 전력이 너무 우월해 균형이 무너질 때 티처가 출몰해 균형을 유지한다. 칸나미 유이치를 포함한 키로도레들은 티처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그 체계의 그 엔터테인먼트에 고정된 간본이다. 영원한 아이들은 티처, 파더를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전투, 죽음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기본값이라는 것을 알게 된 칸나미 유이치의 전생은 공허에 시달리다 자살하지만 칸나미 유이치라는 현생은 티저를 죽이러 돌아간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티처에게 웅전하는 것은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서수경은 말했다. 탈출이 불가능한 세계의 파일럿은 파더, 티처, 기본값을 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날 수밖에, 여기서 마찰하는 수밖에 없어. 탈출 서수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기를 나가서 어디로 가겠다는 걸까? 전북청사 별관과 세종문화회관 사이길을 빠져나오자 세종대로였다. 서수경은 차량 흐름이 끊긴 도로를 건너 강화문 광장으로 넘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촛불을 든 조문객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교보빌딩과 달을 향해 움직이는 구름과 세종대로와 조선일보. 그것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광정이었다. 2016년 4월 16일에 우리는 강화문역을 통해 강화문 광장으로 올라갔다.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를 들었으므로 각자 추위를 대비해 내피만 떼어낸 겨울용 외투를 입었고 광장으로 올라가기 직전엔 그 위에 우의를 덧입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금세 폭우가 되었다. 외투의 두께와 등에 맨 가방 때문에 우의를 제대로 여밀 수 없었다. 서주경과 나는 서로의 우의를 여며주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입어도 단추를 전부 채울 수 없는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위쪽 단추 두 개를 내버려 둔 채 각자의 가방에서 발포 방석을 꺼냈다. 앞쪽에서 우산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쪽 사람들이 우산을 접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산이 사라지고 우의를 입은 사람들의 등과 머리가 빗속에 드러났다. 바닥은 이미 고인 빗물로 웅덩이가 되어 있었고 그 위로 꽂히듯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우의도 별 소용이 없었다. 입으로 턱으로 비가 들이쳤다. 뒷사람들을 위해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라고 마이크를 쥔 누군가가 말했다. 사람이 주로 강화문 광장 쪽으로 축소된 봉쇄 속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고립되고 사망한 가정은 여러모로 1996년에 서수경과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겪은 일을 연상시켰다. 안에서 쌓은 바리케이트와 고리가 화재, 남일당 옥상에 선 철거민들의 막루가 불타오르는 광경을 뉴스로 보면서 서수경과 나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각자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우리에게도 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건 이후로 남일당에 간 적이 없었다. 가봤자 무력감만 확인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철거민이 아니었고 아니면 앞으로도 아닐 거라고 우리는 믿었지. 2014년 4월 16일 9시 26분에서 38분 사이 동거차도 앞바다에 도착한 해경 항공기 CN-235기와 해경 헬기 B-511호
B-512호, B-513호 해경 123정이 세월호와 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순면을 향해 쓰러진 세월호 주변을 돌고 있을 때 123정 역시 CN-235기나 해경 헬기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서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 밝혀진 것과 밝혀야 할 것 북콤마 2017 그날 정오를 넘겨서야 전원 구조 보도가 돋보이며 침몰한 배에 탑승객들이 남아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미 뒤집힌 배의 바닥을 우리가 바라보며 말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거나 우리는 그 일들이 아니라거나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 배가 침몰하는 데는 목격자이며 방관자로서 그 배에 들러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동안 김소리는 서수경과 내가 사는 집으로 건너오지 않았다. 서수경과 나도 그 집으로 건너가지 않았다. 그 집과 우리 집이 겨우 400여 미터 떨어져 있었고 느린 걸음으로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방문하지 않았다. 정진원이 지금보다 어려워 외출하기가 어려운 때였는데 김소리는 그 집에서 아이와 둘이 뭘 하며 지냈을까?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5월 중순 무렵이었을 것이다. 저녁을 같이 먹었다. 다른 날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대화를 나눴다. 각자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이의 교육과 그에 관련된 걱정들, 그 뒤로 몇 달 동안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건에 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온갖 것을 말하지만 그 일은 말하지 않았다. 농담, 한담, 조소, 걱정, 약속, 확인, 숱한 대화들 속에 웅얼거리듯 몇 마디 등장한 적은 있어도 각자가 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자면 내가 김소리에게, 김소리가 나에게 말한 적은 없었다. 거의 무관해 보이는 대화도 무시해 그 사건과 연결되고는 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말꼬리를 흐렸다가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입을 다물었다. 서수경과 나의 일상과 일정에서 세월호 관련 뉴스나 시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김소리도 그걸 알았다. 서수경과 나는 접을 수 있는 방식을 간단한 간식과 수건을 넣은 시위용 배낭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세월호 관련 시위나 집회가 있는 주말엔 그걸 메고 광장이나 거리로 나갔다. 서수경은 김소리에게 그 일정들을 말하는 것을 삼갔다. 아이가 있는 입장에 부담이 되거나 강요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나도 걱정했다. 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려웠다. 김소리가 그만하라고 말하면 어쩌나. 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늘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김소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김소리를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16년 4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흠뻑 비를 맞아 돌아온 뒤 좀처럼 그치지 않는 기침을 불평하다가 그날의 폭우를 말하고 그 무렵 집회에 참가할 때마다 서수경과 내가 느끼는 무력함을 말하고 있을 때였다. 언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라고 김소리가 말했다. 뭐를 그 얘기 내가 뭘 많이 얘기했어? 아, 늘 하지. 하지 않아도 하지. 하면 안 되는 얘기야? 너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김소리는 물끄러미 나를 보더니 자기는 그 일을 말할 수 없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한 집에서 아이가 자란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아이가 얼마나 더디게 자랐는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그걸 언니는 모른다고. 부모는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아이의 흔적을 목격한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아이와 같이 산다는 건 매일 숱한 감정적 소용돌이와 아이의 흔적에 휩쓸린다는 거야.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잔뜩 있어. 내 아이가 엉뚱한 장소에 넣어둔 장난감, 이로 씹은 물건들, 아이 옷에 일어난 부풀하기들, 펼쳐진 그림책, 낙서들, 내 집에서 내 아이의 자국들을 볼 때마다 난 그 애들이 생각나. 나처럼 그런 걸 하나하나 목격하며 그 나이로 자랄 때까지 아이를 키웠을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처럼 내게 말하지 마. 나는 그 일을 생각해. 그 사람들의 집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 그래서 말할 수 없어.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나는 무서워. 아니 내가 무서운 것이 뭐냐고. 그걸 말하는 동안 내가 두렵고 상처받을 것이 무서워. 그것이 나는 무서워. 너는 이제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2016년 11월 26일 강화문역 해치마당과 연결된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나는 그날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너는 그것이 제일 무섭냐고. 나는 물었지만 실은 비열해라고 말하고 싶었고 끝내 그 말은 하지 못했는데 했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단지 누군가를 혹은 뭔가를 향해 비열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누구든 그것이 무엇이든 김소리는 그날의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속했을까? 비열하다고 생각했을까? 졸렬하다고 그날 김소리와 내가 창백해진 채 서로 노려보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것은 서수경이었고 나는 김소리가 바로 자기 집으로 가버릴 거라고 이튿날부터 한동안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김소리는 그날 늦게까지 남아 차를 마시고 갔고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저녁을 먹으러 왔다. 이후로 내내 우리는 마치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처럼 다투지 않는 것처럼 굴었지만 각자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을 알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일을 말하기도 하겠지. 그때 내가 김소리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데모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말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가 초면인 그들은 각각 사는 장소가 다르고 그날 강화문에 도착한 시간도 달랐다. 챙이 짧은 갈색 니트 모자를 눌러쓴 여성은 정오부터 광장에 와 있었으며 벌써 5차까지 진행된 탄핵 요구 촛불 집회에 자기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개근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플리케를 덧붙인 점퍼를 입고 두툼한 목도리로 얼굴 절반을 감싼 여성은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참석이었고 걷어 위에 박근혜 아웃이라고 적힌 큼직한 스티커를 2장이나 붙인 여성은 그보다 더 일찍 와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니 나는 정말 데모 같은 거는 모르고 살았는데 집에서 TV를 보다가 이것들 하는 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딸이래. 누가? 아니 몰랐어요. 무슨 동영상도 있다고. 우리 집 양반이 엄청 지지자였는데 이제 아주 안 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그러대. 보자 했는데 이거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다 데리고 지금 여기 온 거야. 2016년 11월 26일은 JTBC 뉴스룸을 통해 청와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약 한 달이 지난 날이었고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5번째로 열린 날이었다. 눈 때문에 집회 참가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곳곳에 서 있었지만 서울에서만 150만 명이 광장에 모였다. 150만 명. 촛불 집회의 연행자 0명. 평화가 분노를 이겼다. 2대12 2016년 11월 26일. 이번 주에도 시위 나갈 거냐고 묻는 김소리에게 그럴 거라고 대답은 했지만 서수경과 나는 이날 광장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우리는 지쳤다. 차고 딱딱한 바닥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일을 더는 견디기 어려웠다. 아무리 든든하게 입어도 집으로 돌아갈 무렵엔 뼈엔 숨이 냉기 때문에 몸이 덜덜 떨렸고 한 번 나올 때마다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 냉기가 가시지 않아서 우리 둘 다 몇 주째 감기약을 먹고 있었다. 일단 집회가 시작되면 발 디딜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화장실을 찾아가는 것도 큰일이었고 광장으로 진입할 때나 광장을 빠져나갈 때나 엄청난 밀착을 겪어야 했는데 우리 둘 다 평소에도 그런 걸 잘 견디지 못했다. 광장에서 우리는 매번 뺨과 가슴에 배와 등과 엉덩이와 종아리와 발뒤꿈치까지 낯선 사람들과 밀착되어서 말없이 얼굴을 찌푸린 채로 떠밀리듯 이동했고 간신히 그 장소를 벗어나면 불쾌감과 어지럼증이 사라질 때까지 구석에 서 있곤 했다. 매번 집회의 평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나는 불편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평화적 시위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은 서수경과 내게 거의 강박처럼 보였다. 광장이나 여론이 모이는 곳에서 종종 보이곤 하는 평화적 시위라는 착한 시민이라는 자부가 우리는 불편했다. 착한 시민의 정상적 시위와 착하지 않은 시민의 비정상적 시위가 이렇게 나뉘는 것일까?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3년 내내 착하지 않은 시민이었다는 말인가? 트랙터를 몰아 서울로 올라오던 농부들은 어제 고속도로에서 경찰들에게 트랙터를 빼앗기고 머리도 터졌다는데 안성 IC 진입로에 차벽 세운 경찰 전봉준 투쟁단 상경망아 한국농정 2016년 11월 25일 오늘 광화문엔 또 스티커 차벽을 꽃벽으로 의경들 고생 생각해 잘 떼어지는 꽃 스티커 등장 서울신문 2016 11월 26일 등장하겠지. 한 장을 꽃 스티커가 집에서 시위용품과 간단한 간식을 챙기는 내내 난 투덜거렸고
전철을 타고 배낭을 끌어안은 채 강화문역까지 가는 내내 오늘은 정말 강장에 가고 싶지 않다고 불평했다.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날이 이렇게 추워서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걱정이 없었다면. 그러나 막상 광장에 도착하고 보니 일주일 전보다도 그 전보다도 사람이 많았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해치마당으로 나가보니 화장실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은 여전히 끝이 없었다. 강화문 광장으로 올라가는 완만한 비탈길 천천히 올라갔다 서수경이 있는 곳은 세종대왕 동상에서 강화문 방향으로 50여 미터 떨어진 자리였다. 광장을 꽉 채우고 앉은 사람들 사이로 오솔길처럼 난 틈을 아슬아슬하게 걸어 거기로 돌아갈 일이 아득했다. 눈은 그쳤지만 여전히 춥고 이제 더 추워질 테고 느슨해진 목도리를 풀어 다시 묶으며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손팻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서 있는 남성이 보였다. A4 사이즈인 그의 손팻말엔 평범한 인쇄체로 5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웃. 내가 계속 바라보자 그는 그것을 더 높이 들어올려 자기 얼굴을 가렸다. 파도가 시작되었다. 서수경과 나는 촛불을 든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파도가 뒤쪽으로 밀려갔다. 인파가 시청 앞 선소문으로 너머까지 이어져 있다니 끄트머리에 이르려면 한참 걸릴 게 분명했고 고개를 돌려 더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밀려가는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 다 어떤 사람들일까?